문득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 삶의 궤도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운명은 예고 없이 방향을 틀어 우리를 전혀 선택한 적 없는 낯선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소나귀에 힘을 주어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할수록, 즉 우리가 세운 치밀한 계획이나 주변 사람들, 결과,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까지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들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삶의 격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찰나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인한 정신을 가졌든, 뛰어난 지성을 갖췄든, 혹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쩌란 말인가? 왜 통제하려 들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는 걸까? 이에 대해 카를 융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전혀 다른 타격적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불안이 결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결코 인간의 손에 길들여질 수 없는 무언가를 억지로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삶이 보내는 나지막한 경고음이죠. 잘못된 문 앞에 서 있음을 알리려 가늘게 떨리는 문고리처럼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거나 더 철저히 관리하고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융이 꿰뚫어 보았던 명징한 진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것을 억지로 주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불안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삶의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이들이 지닌 진정한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많은 이들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단순하면서도 서늘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는 삶을 장악하려고 애쓸수록 더 불안하고 고갈되며 무력해지는 걸까? 카를 융은 삼키기 힘든 진실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삶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 통제하려는 욕망 자체가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점입니다. 삶을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걱정을 멈추십시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엄중한 심리학적 지침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고통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할 때 발생합니다. 자아는 언제나 삶이 직선형으로 흐르길 갈망하죠. 계획대로, 일정표에 맞춰, 예상된 궤적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순환과 우회, 그리고 이성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아가 운전대를 독점하려 들 때 삶은 억지로 그 의지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그 뜻에 따르지 않을 때 불안이 엄습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거대한 흐름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날카로운 통찰로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몸집을 불린다. 자아가 저항할수록 현실은 더 단단하게 숨통을 조여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강박이 클수록 불안이 기생할 토양은 더욱 비옥해질 뿐입니다. 여기서 융은 종종 오해받고 나는 내맡김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될 대로 되라식의 포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융이 말하는 내맡김이란 자아를 중심자리에서 내려놓고 전혀 다른 존재의 층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맡길 줄 아는 이는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아의 편협한 욕구가 삶 전체를 휘두르도록 방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고지순한 최고의 법으로 받들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자기 내면과 삶이 보내는 훨씬 더 미세하고 본질적인 움직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자동차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로를 이탈할까봐 겁에 질려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고 있습니다. 반면 내맡김을 아는 이는 핸들을 놓지는 않되 손에 힘을 뺍니다. 거친 파도에 배를 맡기듯 바다 전체와 맞서 싸우기보다
흐름에 따라 조금씩 조율해 나갑니다. 내맡김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간요를 멈추고 삶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포기와 매맡김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는 절망에서 비롯된 체념입니다. 더 이상 기력도 희망도 없기에 그만두는 것이죠. 하지만 내맡김은 고도의 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큰 질서가 나를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이는 삶에서 물러나지만 내맡기는 이는 더 깊은 실제의 취미로 걸어 들어갑니다. 융이 상담실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전형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력을 이상적인 직선 위에 억지로 올려두려 합니다. 정해진 전공을 공부하고 정해진 회사에 들어가며 정해진 때에 승진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모든 굴곡은 곧 실수이며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것은 곧 실패로 간주됩니다. 삶이 계획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완전히 소진되어 멈춰서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본성과 결이 맞는 일을 발견하고 영혼의 울림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탈 겉으로 보이는 삶이 당장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내면의 무게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여전히 행동하고 선택하며 책임을 다하면서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모든 결과를 자신이 지배해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을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 환상이 사라질 때 불안 역시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통제하려 들수록 더 깊은 소진감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더 노력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방식으로 삶을 수용하라는 영혼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삶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대신 존재의 격을 높여 생의 섭리에 동행하는 성숙한 발걸음입니다. 이 울림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삶에서 통제가 아닌 내려놓음이 절실한 부분은 어디인가? 만약 답 대신 침묵이 흐른다면 그 고요가 당신을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게 두십시오. 더 깊은 내면의 심연을 마주하고 싶다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생의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 직후에 찾아오는 아주 미세한 템이죠.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의 순리를 거부해 왔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늘 밑바닥에 깔린 은근한 불안, 산만함,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만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박을 통해서 말입니다. 앞선 단계가 자아가 운전대를 내려놓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소진시켰는지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칼융의 심리학에서 삶은 우연한 사건들의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비도라고 불리는 생명 에너지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리비도는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융에게 그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열망과 직관, 성장은 물론 우리를 찾아오는 필연적인 위기조차 이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이 동력은 늘 움직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 흐름에 순응할 때 삶은 유연해지지만 이를 거스르려 하면 흔히 불안의 원인을 주변 환경이나 직장, 경제적 상황, 혹은 불투명한 미래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융은 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삶의 물줄기가 이미 방향을 틀었음에도 제자리에 머물려는 자의 내적 갈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자아, 익숙한 방식, 안전을 보장해주던 계획에 집착할 때 갈등은 시작됩니다. 리비도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고 생명력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는데도 당신은 변화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저항이 거세질수록 물살은 더욱 사나워지고 당신의 온몸은 경직되어 결국 녹초가 되고 맙니다. 융은 지북하리만큼 정확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 할 때 나타나는 대용품이라고 말이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 즉 상실의 아픔과 미지의 공포, 그리고 내면의 재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불안은 일종의 가짜 통증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그렇다고 평온하게 머물게 하지도 못한 채 거친 물살 한가운데 가둬버립니다. 32살의 브랜드 매니저 안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꿈꾸던 경력을 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그녀의 몸은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졌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정신적인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명상과 운동으로 불안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노력할수록 그 굴레는 더욱 조여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안나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생명 에너지는 이미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리비도는 이동했지만 책임감과 야심찬 자아가 그녀를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단계로 발을 내딛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던 생의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융이 강조한 융합이라는 핵심 개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 말입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무의식의 움직임 및 현실의 흐름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도,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침잠하지도 않는 경지죠. 그저 흐름에 동참하고 귀를 기울이며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이 스스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강물에 서 있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살이 세지면 본능적으로 버티고 저항하며 제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발은 미끄러지고 물살의 압박은 거세질 뿐입니다. 자신의 생리를 아는 이는 몸에 힘을 빼고 물결에 몸을 맡긴 채 물의 부력을 이용합니다. 모든 것을 강물에 내맡기는 방종이 아니라 불필요한 투쟁을 멈추는 지혜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맞서려는 우리의 저항입니다.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비록 당신의 자아는 이 말을 싫어하겠지만 저항을 줄이면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저 역류를 멈추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며 과거의 방식대로 괜찮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럴 때 생의 흐름은 느리지만 정교하게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거센 물살에 맞서던 긴장을 풀면 삶은 돌연 넓어지고 숨쉬기 편안해집니다. 내면의 문이 살며시 열린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본연의 리듬을 되찾은 순간의 풍경입니다. 평온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길을 바꾸듯 당신의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살짝 뺐을 뿐인데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시야가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물살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에게 그저 몸을 맡기면 강물이 길을 내어줄 것이가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선택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삶이 지닌 본연의 호흡을 감각하기 시작할 때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흐르는 그 순리에 몸을 맡기면 융이 말한 무의식의 자정작용이라는 심연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비워냄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침묵의 과정이 됩니다. 소명을 다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자기조절 기제인 셈이죠. 융은 무의식이 늘 우리를 내적 균형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그 섬세한 손길은 더는 맞지 않는 것들에서 에너지를 거두어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이나 관계가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말이죠. 과거의 자아가 한계에 다다르면 무의식은 그곳을 지탱하던 리비도를 서서히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예고도 없이 마치 해질녘 방 안을 떠나가는 빛처럼 고요하게 물러납니다. 하지만 자아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소진되는 활력을 보며 그저 실패라고만 단정짓죠. 공허함을 상실로 오해하는 겁니다. 실은 무의식이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필연적인 과정인데도 말입니다. 윰은 무의식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고한 선의 원천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 여기는 순간은 사실 참된 본연의 모습에 다가가도록 무의식이 등을 떠미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숲의 생명력은 낙엽과 고목이 흙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수만합니다. 자연은 소임을 다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죠. 썩어 뭉드러짐을 허용하여 새싹을 틔울 자양분을 만듭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끝내 붙잡으려 애씁니다. 무의식이 에너지를 거두면 자아는 공포에 떨며 상실이라 부르지만 그 떨어짐은 소멸이 아닌 재탄생의 전주곡입니다. 제 지인인 클레어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4년 동안 겉보기에 아주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죠. 큰 갈등도 배신도 없었지만 지난 1년간 그녀는 연인과 함께할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대화는 껍데기만 남았고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은 안식 대신 가시지 않는 피로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권태기라 생각하며 더 애써보고 더 사랑하려 노력하며 꺼져가는 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려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노력할수록 소진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막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침내 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생명 에너지는 이미 그 관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관계의 수명이 다했을 뿐이죠. 리비도는 이동했지만 상실을 두려워한 자아가 그 변화를 거부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무의미해질까봐,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비로소 손을 놓았을 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무의식이 오래전 시작한 재구성의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포네의 이야기 속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하세계로 떠나자 지상은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자취를 감춘 듯 보였죠. 텅 비고 차가운 시간이었지만 그 겨울은 결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을 위한 필연적인 순환이었죠. 봄이 오면 그녀는 새로운 생명력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다져진 대지 위로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녀가 떠났기에 세상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깊은 차원에서의 내려놓음은 새로운 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비록 자아는 눈보라만 볼지라도 말이죠. 묘하게도 무의식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부터만 에너지를 거두어들입니다. 자아는 그 철수를 붕괴로 오인하고 낡은 습관과 관계에 매달립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소임을 다한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치유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진실을 인정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쇄신되는 중입니다. 무의식이 에너지를 거두는 순간마다 새로운 생명의 주기가 당신을 향해 문을 엽니다. 적절한 때에 놓아줄 용기를 낸다면 매서운 겨울이 실은 무의식이 오래전 준비한 봄의 서곡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두려움은 그림자가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무의식이 정교하게 우리를 재구성한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명명한 그림자, 즉 영혼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흐름의 저항을 멈추고 생명 에너지가 갈 곳을 안다는 것을 믿을 때 앞을 향한 줄 알았던 모든 걱정이 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조각들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알게 되죠.
융의 관점에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일 뿐입니다. 억눌린 불안이나 회피하고 싶은 기억들 말이죠. 이름 붙이지 못한 자책과 위축된 상처들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숨죽여 암약할 뿐이죠. 우리의 감정과 반응, 삶의 집요한 불안을 조종하면서요.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이를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를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당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길로 몰아넣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결코 모호한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라는 시간 그 자체에는 우리를 위협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정작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과거의 조각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실패 그 자체보다 어린 시절 몸 깊숙이 각인된 수치심의 기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는 이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서적 안식처 없이 홀로 견뎌야 했던 오랜 공허함을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하는 마음 역시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력했던 어린 날의 자신을 다시 건드리게 될까봐 밤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불안이란 결국 과거에 속한 일들을 미래의 언어로 속삭이는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죠.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지금 눈앞의 실제 위협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기억이 자극되는 순간 편도체는 마치 지금 당장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해가 없는 평온한 상황에서도 몸을 떨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쓰며 고통받는 것입니다. 몸은 과거의 통증에 반응하는데 마음은 그것을 미래의 신호라고 착각하는 것. 이를 뇌과학에서는 감정적 기억의 재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칼륨은 이를 문을 두드리는 그림자라고 표현했죠. 토론토에 사는 엘레나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동료들과 상사들의 지지 속에서도 승진 기회만 오면 번번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승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몸은 즉각 굳어버렸고 손에는 땀이 맺히며 목구멍이 조여오는 신체 반응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막중한 책임감과 압박감이 드럽고 스스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와 함께 내면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공포의 뿌리는 업무와 무관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다는 느낌과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20년 동안 무의식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잠들었던 기억이 깨어나 미래의 목소리를 빌려 속삭인 겁니다. 하지마. 넌 모든 걸 망칠 거야. 엘레나는 직책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에 질린 내면의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결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보내는 간절한 정갈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봐달라고 소리친 것이죠.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미래에 투사되어 다가올 세상을 온통 지뢰밭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미래가 아니라 억압된 과거일 뿐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내면으로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패닉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어두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당신의 일부분을 보듬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닫힌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해 무의식이 내미는 인내심 강한 초대전입니다. 뒤를 돌아 당신 안에 무엇이 회복을 기다리는지 살펴보십시오. 용기 내어 마주하는 순간 불안은 형체 없이 사라집니다. 어둠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림자를 통합할 때 미래는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 더 이상 떨지 않는 심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축복의 땅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조용한 두드림이 느껴진다면 댓글에 해방이라고 남겨보세요.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사연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 단어가 너무 오래 움켜쥐었던 고통을 놓아주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5번째, 진정한 자기가 이끄는 침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공포가 단지 그림자의 노크임을 깨닫고 나면 고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 아주 평온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결핍의 공허함이 아닌 모든 것을 수용하는 충만한 비어있음입니다. 자아의 소음이 잦아드는 그 지점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층위와 맞닿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진정한 자기가 말을 거는 침묵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융일사산에서 자기란 내면의 모든 질서를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맞고 무엇을 떠나보낼 때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내면의 지성이죠. 자기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도 않고 자아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속삭일 뿐입니다. 그 속삭임이 너무나 미세해서 대개는 듣지 못하죠. 자아는 소음 속에서 무언가를 해내고 증명하며 존재감에 찾지만 자기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는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져 귀를 기울일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 속에서 자아는 비명을 지르지만 침묵 속에서 자기는 비로소 말을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불안은 시선이 밖을 향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때 생겨나지만 평화는 시선이 안을 향해 내면의 고요한 움직임을 따를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는 이미 당신의 삶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는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믿지만 침묵에 머무는 이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아도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수면은 물결로 가득 차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멎으면 호수는 비로소 온 하늘을 품었습니다. 호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요동치기를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에고의 소음이 거세지면 길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침묵에 들 때 비로소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지죠. 융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상담 과정에서 만났던 줄리안이라는 남성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오랜 부부 갈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그는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불안의 수렁에 침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독파하고 팟캐스트와 운동에 매달렸으며 강박적으로 명상을 시도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죠. 동기부여 영상과 온라인상의 수많은 조언 속에서 답을 갈구했지만 상황을 고치려 애쓸수록 괴로움은 커졌습니다. 정신은 더욱 혼탁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딱 하나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숨만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석이나 기대도 내려놓으라는 제안에 시작한 처음 사흘은 오히려 마음이 더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소음 너머에 존재하는 고요의 층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적은 판단하지도 섣부른 충고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이성은 아직 길을 찾지 못했으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결국 나아가야 할 곳을 알고 있다는 은은한 확신이 차올랐죠. 일주일 뒤 불안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비로소 내면의 참된 자기인 셀프의 속삭임을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임과 기대라는 소음 속에 묻혔던 본질을 되찾은 것입니다. 칼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내면의 자기는 당신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머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교정하려 하거나 텅 빈 공간을 논리와 해결책으로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 머물면 자기는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막연한 울음이나
투명한 명료함 같은 부드러운 감각들로 말이죠. 찰나의 직관이나 평온을 몰고 오는 뜻밖의 결심이 찾아옵니다. 에고는 늘 명확한 이유를 따지려 들지만요. 진정한 자기는 오직 고요 속에서만 제 일을 수행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깊고 느린 호흡이 뇌를 안정시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료함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반면 공포의 근원인 편도체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즉, 정적은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는 뇌가 단순한 반응을 넘어 자각으로 공황 상태에서 깊은 통찰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생존의 몸짓인 셈이죠. 융이 말한 자기는 신경계의 소란이 잦아들 때만 깨어납니다. 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숨결을 조절하려 들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흘러가는 생각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바라만 보는 겁니다. 감정 또한 고치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 주시할 때 비로소 에고의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침묵에 귀 기울일 때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억지로 애쓰거나 노심초사하며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성이 아니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깊은 곳에 자기가 당신을 본질적인 목적지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영역에서 내면의 속삭임을 듣게 될 때 당신은 삶을 관통하는 더 깊은 진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삶의 조각들이 모두 실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이라 부르는 순간들은 사실 삶이 경로를 재배치하는 비밀스러운 언어죠. 6번째로 명심할 점은 모든 실패 뒤에 숨은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결코 무의미하게 사건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혼돈조차 정교한 구조를 지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성숙의 진리는 실패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긴 문장 속의 괄호와 같습니다. 그 괄호 안에서는 근본적인 재구성의 과정이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 아래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흔히들 실패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증거라고 교육받지만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실패는 제 소임을 다한 낡은 길에서 당신을 밀어내려는 무의식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고집하면 영혼이 소진되겠지만 멈춰선다면 새로운 방향을 찾는 재지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에고가 이를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에고는 과거의 계획에 집착하며 자신의 틀에 세상을 맞추려 발버둥치니까요. 에고는 실패를 치욕으로 여기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실패는 오히려 정교한 조정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방향을 틀으라는 부드러운 권고인 셈이죠. 칼융은 이러한 삶의 재배치 과정을 꿰뚫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보통 없는 의식의 확장은 없습니다. 실패라는 통증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실패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생애입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일화는 유명하지만 이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각은 드뭅니다. 그는 이를 인생 최대의 타격이라 회상했습니다. 에고는 무너졌고 명성은 실추되었으며 기술 거물로서의 모든 계획은 박살난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참담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했습니다. 그는 넥스트를 설립하며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픽사에 투자하며 시야를 넓혔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훗날 애플로 복귀했을 때 그는 완전히 재탄생한 인물이었습니다. 훨씬 깊고 명징하며 창조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죠. 실패라는 촉매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잡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의식이 그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린 것이죠. 비록 당사자는 상실과 어둠뿐인 혼돈이라 느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잡스만큼 거대한 실패를 겪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 내면의 작동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베를린에 살던 마리사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그녀는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화실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들이닥쳤죠.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빚은 쌓여만 갔으며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마리사는 이를 생애 가장 뼈아픈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면에서 마리사는 다시금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시장의 논리가 아님 오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전까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2년 뒤 그 작품들은 그녀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의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실패가 자신을 본연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의 공식을 쫓느라 수년 동안 방치했던 그 내밀한 곳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끝난 장소에서 당신을 과감히 끌어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길 위에서 당신을 넘어뜨리고 진정한 소명이 아닌 계획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를 실패라 부르지만 무의식은 이를 조정이라 부릅니다.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계들은 대개 겉보기에 완전한 파국처럼 보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사실 실패는 하나의 가면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서는 무의식의 지도가 고요히 펼쳐지며 당신의 본성에 더 가까운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체득하면 실패에 대한 공포는 사라집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안내받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삶은 그저 이제 방향을 틀 시간이야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당신의 모든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문들만을 닫을 뿐입니다. 상실로 느껴지는 순간은 사실 무의식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훗날 돌아보면 그 혼돈이 사실은 완벽한 질서를 덮고 있던 먼지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실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1초만 온전히 받아들이고 1초만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당신은 상상보다 더 먼 곳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그 순간을 기록하는 의미로 말이죠. 그것은 단지 당신의 다음 장으로 건네진 초대장이었습니다. 7번째, 낡은 지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지도가 펼쳐집니다. 극심한 불안에 짓눌리기 전까지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낡은 지도가 수명을 다한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것만이 유일한 안전장치인 양 집착합니다. 바로 그 집착이 불안을 키우고 마음을 짓누르며 길을 잃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경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 그 자체입니다. 융은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선택한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올가매던 익숙한 틀에서 과감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과거에 통했던 방식과 성공의 기억, 그리고 안락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계획과 방향에 집착하곤 하죠. 한때 자부심을 주었던 목표들이 더 이상 맞지 않음을 내면 깊숙이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반면 무의식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결론이나 성공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조정하고 재구성하며 현재와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고요히 이끕니다. 임무를 다한 지도를 무의식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목적지에 닿지 않는 길에서 에너지를 거두어들일 뿐입니다.
불안은 바로 이 과정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끝났어. 다른 지도를 집어들 시간이야. 이는 마치 런던의 지도를 들고 시카고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서 옛 도시의 지도를 펼친 격이죠.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엇 하나 들어맞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혼란이 당신의 실패를 뜻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 지도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도시의 위험함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지도입니다. 낡은 지도를 접어버릴 용기를 낼 때 현재의 삶을 안내할 새로운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강해야만 하고 감정적인 요구를 드러내거나 취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갇혀 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견디게 해주었지만 성인이 된 그녀에게는 곁을 내주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에 뒷걸음질 쳤죠. 그녀는 스스로가 사랑에 부적합한 사람이라 믿었지만 진실은 훨씬 다정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서적 지도가 낡았던 것뿐입니다. 강박적인 강함의 신념을 내려놓자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무장을 해제한 채 사랑받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이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지도가 그 자리를 채운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설파했던 영혼의 섭리입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본성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삶의 궤도를 수정하곤 하죠. 익숙한 지도는 안락함을 주지만 새로운 지도는 당신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생동감 넘치는 목적지로 당신을 이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항로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움켜쥔 손을 비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불안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이정표를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문이 닫히며 내는 나지막한 삐걱거림과 같습니다.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기 위함이죠. 하지만 과거의 방식에 집착할수록 그 저항은 불안이라는 거센 폭풍으로 변질됩니다. 기묘하게도 낡은 지도를 버린 직후엔 곧바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짙은 안개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비로소 이성이 놓쳤던 새로운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아 너머의 자기가 보내는 은밀한 신호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닌 미세한 직관의 목소리. 융은 이를 생명의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한 외침이라 여겼습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새로운 지도를 준비해둡니다. 그저 그것을 담을 빈손이 필요할 뿐이죠.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기존의 언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미지의 장으로 담대하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을 내려놓는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삶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저버린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낡은 지도를 벗어던지길 기다렸을 뿐이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존재를 뒤바꿀 진리를 마주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정복이나 조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할 수 있는 용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소진시켰던 그 모든 불안은 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낡은 생존 양식에서 벗어나라는 생명의 다정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방어하고 예측하고 모든 상황을 힘껏 움켜쥐려 애쓰던 그 피로한 연금 말입니다. 이제 소나귀의 힘을 빼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여 보세요.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그 심오한 질서가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정교하고 신비로운 섭리에 따라 흐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지로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흐름에 발을 맞추면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가볍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만 움켜쥐고 놓아주라고 말입니다. 숨을 쉬고 두려움을 거두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깊은 내면의 여정을 떠나고 싶다면 이 채널과 함께하며 당신의 영혼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흐르도록 두세요. 이 통찰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이죠.